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해외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3년 해외채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미국 장기금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약을 살펴보자면, 저는 내년 미국 장기금리가 소폭 하향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명목 금리는 명목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은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낮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기 금리는 명목 성장률과 함께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23년 전망을 국채와 크레딧에 대해서 제시를 드렸는데, 국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 금리 상승 리스크, 그러니까 약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양적 긴축 등 여러 미국 국제 시장을 둘러싼 수요 악화가 미국 금리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간이 아니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전망을 보시면 대부분의 채권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5%까지 인상을 한 이후에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미국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내년 1분기까지 4.5%로 상승한 이후에야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 장기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명목 성장률을 함께 그린 것입니다. 각각 파란색과 노란색 선으로 그렸는데 장기 시계열로 보듯이 그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은 노란색 선,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금리의 급등이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의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노란색 선에는 저희 KB증권 전망치를 통해서 미국 명목 성장률을 그려봤는데,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명목 성장률은 다 꺾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10년물 금리도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명목 성장률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명목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률 관점에서, 실질 성장률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왼쪽 그림은 여러 가지 선행지수로 살펴본 1년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입니다. 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급격히 올라왔고요. 아마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가 침체에 빠질 리스크가 높다라는 점은 아마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성장률은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하락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짙은색 선으로 그리고 그에 선행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지불 가격 지수를 함께 그린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좀 유의미하게 꺾이는 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10년물 금리도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간 전망에서는 내년 금리 하락보다는 그 전에 금리가 한 번 더 상승할 위험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상승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앞서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모두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하락을 해야 되고, 그 하락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비고요. 두 번째가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그래프는 주거비와 임금 상승률과 각각의 선행하는 지표를 함께 그린 겁니다.
주거비는 주택 가격과 함께 그렸고요.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 여건과 함께 그렸습니다. 포인트는 제가 여기 2023년 8월, 2023년 11월이라고 적어놨는데 주거비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전부 다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준이 좋든 싫든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가계가 연준의 긴축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 가계의 DSR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DSR이라고 하면 미국 가계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자 혹은 원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를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계는 부채의 크기가 크지도 않고 또 모기지 금리 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잔액 기준으로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가계는 연준의 인상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미국의 긴축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봐야 되는 개념이 실질 기준금리 개념입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질 기준금리라는 건 결국 기준금리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값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적용해서 실질 기준금리를 그려봤는데 그 기준을 떠나서 이제 포인트는 여전히 실질 기준금리가 0%에 가깝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9월 FOMC에서 인상을 한 이후에야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11월 추가적으로 75bp를 인상한 이후에야 연준의 기준금리는 분명히 긴축적인 영역에 들어서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준의 긴축은 이제야 시작한 것이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필요하고요. 또 미국 가계는 연준의 긴축을 버틸 체력이 충분하고 여전히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까지 긴축이 지속된다. 즉 연준의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에 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제가 수급 요인에 조금 집중을 해봤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중앙은행과 외국인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을 떠받드는 두 축이 이제 중앙은행과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앙은행은 아시다시피 연준의 양적 긴축이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9월부터는 그 양적 긴축의 규모를 가파르게 늘렸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은 그 의미 자체로 연준의 수요 공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수요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준의 양적 긴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연준의 수요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들의 수요도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그림은 은행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급준비금을 나타낸 겁니다. 이 파란색 선은 연준이 생각한 지준의 규모이고요. 이 노란색 점은 현재 실제 지급준비금 규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은행의 유동성이 연준의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은행만 좀 살펴보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은행들의 상업은행들이죠. 국채와 에이전시 채권을 주간으로 얼마나 늘렸는지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QT를 가속화한 이제 9월부터 미국 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급격히 줄이는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양적 긴축은 연준의 수요 공백도 야기시키지만 다른 경제 주체들, 즉 대표적으로 은행의 채권 매수 여력도 줄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요 시장의 두 번째 큰 축은 이제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봐야 될 주체는 일본인입니다.
외국인 중에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월간으로 순매입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2022년 들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순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본의 미국 국채 수요 약화가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채를 일본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는 결국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의 미국 국채 수요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간 전망 자료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신흥국들의 미국 국채 수요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그림에서 나타낸 것은 중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국채 보유액을 시계열로 그렸습니다. 2015년부터는 중국이 줄이기 시작했고요. 2018년에는 러시아가 급격히 줄였고, 2022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미국과의 갈등이 높아진 국가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외화 자산을 미국 국채보다는 다른 외화 자산으로 다변화하려는 욕구들이 있는 국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말인즉슨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살 여유 자원을 이 국가들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미국 국채보다는 해외 주식이라든지 다른 채권으로 혹은 금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은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신흥국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해보자면, 연간으로는 저는 2023년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할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 그리고 연준의 미국 국채 수요가 내년 1분기까지 길게는 상반기까지는 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국 금리의 상승 리스크에 조금 더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